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초 전당대회부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100%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당원 1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당심과 민심이 사실상 일치하기 때문에 민심을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권 주류화는 소원하지만 민심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부 유력 당권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꼼수,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결말이 비극이긴 했지만 직전 전당대회에서 민심이 당심에서 열세인 30대 영선 당대표를 밀어 올렸던 것과 같은 혁명적 사건은 이제 일어나기 힘들게 됐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거의 반년 만에 40%를 넘었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움직임부터 알아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과연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모욕 주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개혁과제에 대한 큰 그림을 소개했죠. 이번 주부터는 그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서 각 부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과 함께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밝혔는데요. 이어 오늘 수요일이죠.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국정과제 본격 이행을 위한 신년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등이 업무 보고 대상이고요. 대통령실은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안에 업무 보고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업무 보고 형식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부처별 1대1 독대 보고였던 첫 번째 업무 보고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장차관과 기관장은 물론이고요.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나 각 부처에서 초청하는 정책 수요자, 즉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도 열렸는데 개혁 과제를 더 늘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나온 윤 대통령의 개혁 목소리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5대 개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정은 5대 개혁을 통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취임 이후에 맞은 첫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하지 않고요. 아주 차분하게 보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생으로 어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만 62세의 생일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와 감사의 마음, 또 앞으로의 각오 등 다양한 글귀를 적은 보드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보드판에는 직원을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글귀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는요, 한남동 관저 입주 전까지 거주했던 사저였죠.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반려견 써니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웃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러분이 저의 이웃이었다는 게 정말 행복했다며 출근길에 늘 배웅해준 어린이들을 따뜻한 봄이 오면 관저로 꼭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요, 자리를 함께한 이웃 어린이들에게 쿠키를 선물했고요. 앞서는 주민들에게 떡과 함께 편지를 보내서 이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역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주민들 사진으로 만든 윤 대통령 부부 모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요즘 부쩍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성공을 좌우할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국정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1%,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6.8%로 지난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넘어선 건 지난 6월 이후 24주 만입니다. 리얼미터 측은 문재인 케어 비판과 노동, 연금, 교육 분야 개혁 등 전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를 보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만든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개혁 드라이버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의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문정부 때 발표한 통계 자료들이 지금 심판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관련 통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당시에도 정부가 발표한 집값 상승세가 각종 민간 주택 통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더디다는 의혹이 쏟아졌었죠.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에서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이미 입력하는 등의 집값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실무자 조사에 이어서 당시 청와대 실무급과 고위 공무원단, 실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 조사는 물론 당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고위급 인사까지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당시 논란이 됐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당시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가 감사원은 집값 관련 통계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과 일자리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왜곡하고 입맛에 맞게 해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값 안정 그리고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모두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국정 과제였죠. 관련 통계를 정권 입맛에 맞게 이른바 마사지를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지난 2018년 5월 통계청에서는요. 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으로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는 통계를 내놨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론, 이른바 소주성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주성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다시 자료 분석을 의뢰했고 강 연구위원은 이 통계청 조사 결과가 틀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홍장표 수석은 이 자료를 인용해서 소주성을 다시 한번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당시 나온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홍장표 전 수석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에 문제의 통계를 내놨던 황수경 통계청장은 전격 사임했고 후임자로 소주성에 유리한 결과를 내놨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통계청의 조사 방식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수경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놓은 통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권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서 당시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곧이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취임식에서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특정 해석을 위해 통계가 생산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도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의 취임식 목소리와 여야 공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통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생산, 이것은 우리 통계청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용 통계 또 가계 소득 통계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가 잘못 나옴으로써 전임 청장을 사임시키고 또 새로운 청장을 그렇게 교체를 하고 또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가계 소득 통계 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이런 엄청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청장 교체가 이례적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무직 교체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고 소득 통계 발표 시점과 청장이 교체된 것을 연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올리고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관련 통계와 함께 고용 동향 지표에도 여러 의혹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통계를 부풀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 직원들과 국토부 실무진 등의 이 PC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서 지난 2018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가졌던 회의 내용 등 일부 서류와 증거들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복원된 문건에는 안 좋은 통계만 쓰지 말고 좋은 내용도 담아달라고 청와대 측이 부탁한 취지의 내용 등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일자리 문제를 담당한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도 감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본격화하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또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식 회계처럼 분식 통계, 즉 분칠한 통계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통계 조작은 점수 조작이나 성적 조작 못지않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이 저도 알아보니까 얼굴에 분칠하는 걸 분식회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쌀미자에 나눌 분자가 해서 얼굴에 회대박 칠하는 건데요. 분식회계 하면은 형사처벌이고요. 이거 완전히 분식 통계예요. 실한 통계죠. 그 과정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시 없이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장하성 씨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속였을 수도 있죠.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감사원의 감사 역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모욕주기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 과연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내년에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모욕주기를 통해서 그걸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점검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이 대형 노조들의 재정 상태가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았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란들도 또 있어왔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문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워왔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정부와 발을 맞췄습니다. 이는 지난주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온 윤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 중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현재 그러면 노조의 재정 운영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바뀔 경우에는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군요. 네, 현행 규정상 노조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는 노조가 회계 내역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영국은 노조에도 회계를 행정관청에 매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당정은 노조 재정 운영 상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거대 노총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보여서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까 저희가 보내드렸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 그래픽과 관련해서 일부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잡아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 의뢰 기관은 이제 미디어 트리뷴이라는 그런 언론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한 기관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지금 강한 개혁 드라이브, 그다음에 전 정부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 이게 지금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작업들이죠.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몇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화물연대 파업 문제라든지 국회 예산안 통과 문제 또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된 수사, 또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도와 2030에서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윤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국정의 방향에서 특히 이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경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먹혀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30과 중도층에게 일정하게 좀 소구를 하면서 지지층으로 흡수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야당의 문제인 거죠. 이제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른바 사법적인 리스크가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야당이 어떤 전국을 새롭게 좀 바꿀 만한 그런 카드를 내놓지를 못하고 이 흐름 속에 계속해서 좀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요소다라고 판단이 되고, 집권 초나 대선 때 쭉 있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여권의 어떤 악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는 조금 그렇게 도드라진 부분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서 좀 동반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계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48.56%를 득표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곳에서는 올라와서 40%대는 넘어섰지만 대선 당시의 득표율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권으로서는 지지율 관리 그리고 나아가서 이 플러스 더 지지율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등의 어떤 개혁 플랜을 내놓고 그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힘있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에 더욱 속도가 붙은 대장동 수사 관련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의 상태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4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는요.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김 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폐 손상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폐에 고인 피를 빼는 치료를 받고 폐 기능 저하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김 씨 아내는 지난 금요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남편의 폐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사건 발생 당시 남편의 외투는 물론 속옷까지 다 젖을 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씨 측 변호인은 퇴원 일정이나 재판 추가 연기 신청 여부는 예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지난주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비판해 오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김만배 씨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어제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인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로 다음 날이었죠. 김 씨의 측근 2명을 수익 은닉의 조력자를 지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주말에 2명 모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를 법원이 일단 인정한 것이어서 김만배 씨 측으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죠. 검찰은 구속 수감한 김 씨 측근들을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김 씨의 대장동 수익 260억 상당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와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 씨가 지난 16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씨와 최 씨는 영장 심사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수표로 뽑아놓은 것일 뿐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이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이 씨와 최 씨를 상대로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 규모와 행방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씨와 최 씨에게 지시해서 수표로 찾아 숨겨놓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두는 방식으로 빼돌린 대장동 사업 수익만 26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 씨는 화천대유 법인 계좌 압류에 대비해서
운영 자금으로 따로 떼놓은 것이지 범죄 수익을 숨긴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지만요.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260억 원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해서 동결 조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범죄 수익 전행이 몰수 추징되고 이에 따라 김 씨는 1,000억 원이 넘는 대장동 수익을 한 푼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인은 검찰이 은닉재산 추적으로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그의 입을 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도 지난 13일 이 씨와 최 씨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관련해 지난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이런 것까지 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침묵으로 묵비권으로 버티기 좀 힘든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예.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당신 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예.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네. 김만배 씨의 신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고 하죠. 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직전 김 씨를 계속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으니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추가 구속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재구속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김 씨의 진술 태도,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김 씨는 최측근 2명의 구속을 전후로 심리가 불안정해진 건 사실일 텐데요. 또 특히 검찰이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면서 이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퇴원 직후 김 씨의 진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그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김 씨가 퇴원 이후 입장을 바꿀지 여부인데요. 그간 김 씨의 주장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이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요, 이제 김 씨가 새벽에 자해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해를 한 거죠. 그 이후에 발견될 때까지 거의 20시간을 이제 차를 몰고 다녔고, 그다음에 변호인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이게 과연 극단적 선택 시도냐, 아니면은 어떤 말 그대로 자해 소동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 기자가 보도해드린 대로 폐에 상당히 심각한 상처가 있어서 상당히 조금 그 폐 상태에 대해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또 부인도 언론과의 메시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이제 단순한 자해 소동은 아닐 가능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애초에 뭐 그냥 가볍게 좀 상처를
내서 거기서 좀 피가 나온 정도는 훨씬 더 그보다는 더 좀 위중한 상태가 아닌가. 지금 이 아내 되는 분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보면 속옷까지 굉장히 외투까지도 피가 이렇게 다 젖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애초 보도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당시에 몇 차례 그런 시도들 통해서 했었고 또 차로 운전하고 변호인과도 얘기를 하면서 발견되긴 했지만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 아닌가 싶어서 좀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제 김만배 씨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이제 결국 치료를 받고 나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 이전과는 뭔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 이게 또 거론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배제할 수 없죠. 김만배 씨가 그런 선택,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검찰 수사의 흐름들 이런 것들 과거에 제가 취재할 때 이렇게 보면 본 수사 말고 이제 그 입을 열기 위한 다양한 압박 방법들이 수사 과정에서 또 동원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그 돈 자체를 완전히 이제 추징하거나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 통해서 선택을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아까 이제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과거 뭐 수사 과정에서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 김만배 씨의 그런 정신적인 굉장한 압박감 속에서 검찰로서도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 흐름을 보면은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김만배 씨의 말을 전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어떤 법정에서의 진술을 하느냐가 결국 검찰로서는 실제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을 법적인 증거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김만배 씨의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 또 건강이 안 좋은 이런 상황 이것이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법원에 출석했을 때 기존과 똑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자신의 어떤 이 돈을 지키기 위한 변화를 또 보일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여부하고 직결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신문에 따르면요.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는 동안 정 전 실장이 이 대장동 관련 주요 결제 보고서와 문건 등을 모두 사전 검토했다고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올라가는 대장동 관련 보고 등을 정치적 동지인 정 전 실장이 사전 검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대표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 관련 과거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예.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유동규가 이층 정진상이라고 많이 의논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이번 주 금요일 시작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에서 8월 4차례에 걸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고
현재 금품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에서 진위를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엇갈리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간 이 대표를 겨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서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수행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고, 반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안에서 이 대표에게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지요.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당과 무관하게 당과는 거리를 둬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려면 지금의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당을 위해서도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는 않죠. 이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겠고 당원들도 계시지만 저의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겁니다. 우리 당 안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현재로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내부에서도 자꾸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본인을 둘러싼 여러 수사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좀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위축이요? 진짜 이재명 다음을 오히려 더 보여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임박할수록 민주당 고민도 점차 깊어지는 듯 그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이상민 의원의 얘기 중에서 이상민 의원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보고 대표직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주목되는 거는 발언 막바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겠고 당원들도 계시지만 제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꽤 될 겁니다가 아니라 꽤 되죠. 실제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도 사석에서 만난 몇몇 민주당 의원들 이 부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면서 굉장히 걱정도 크고 내년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의 저 얘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의 출마를 결심해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에 있으면서 총선 공천권이 이루어지고 총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총선 현장에 다니면서 당대표가 어쨌든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이나 의원들로서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금 현재 사법적인 리스크가 거의 턱밑까지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향해서 대놓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 당원과 의원들의 생각일 텐데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과 당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의 저런 진단과 나름의 해법은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처음 출마할 때부터 저런 상황을 걱정해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면 당대표의 리스크가 곧 민주당의 리스크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높아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고 의원 지금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짠 이 최고위원단에서 거의 유일한 친문계로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이제 최고위원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친 이재명계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뭔가 친문계의 흐름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곧 전 정권에 대한 수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을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곧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와 축이 같다, 궤가 같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야권이 단결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친명과 비명, 친문과 친명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것이 내후년 총선을 치르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든 이 친명과 비명, 친문과 비문의 이 흐름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친문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는 다른 목소리 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또 옹호하고 이것보다는 큰 틀에서 어쨌든 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것이 전체적인 친문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지 않나. 이것은 이제 고민정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고 친문 내에서는 또 제가 알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수사 등등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들 또 내는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화하는 또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내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결국 승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원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을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지원 원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수용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박 전 원장 복당과 관련해선 지도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보류됐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복당 허용 쪽으로 교통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서는요.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반대가 심하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 최고위원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정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당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복당보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에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 개인의 입장보다 당의 결정을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했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당 대표가 이건 결정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 반대하던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박 전 원장 복당에 적극적인 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직접 수사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여론전을 위한 구원투수로 박 전 원장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요. 이 대표가 종종 박지원 전 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정치적 조언을 얻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인사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박 전 원장 복당 좀 해줍시다라고 말한 적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박 전 원장의 30년 넘는 정치 경력과 또 노련한 입담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거란 해석인데요. 실제로 박 전 원장은 그간 라디오 등에 출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이면서 간신히 패배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알면 아는 대로 이실직고 해야지 거짓말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저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은 참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는데 지금 김만배 씨가 숨겨놨던 260억이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면 관계가 없다는데 또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는데 그걸 자꾸 연관시키죠?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서 역시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민주당 복당을 상당히 강하게 지원을 해서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뭐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여러 가지 지금 이른바 검찰의 칼날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겨누고 공격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이 방송 같은 곳에 많이 출연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상황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잘 전달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상황도 비슷하고 또 이런 부분에 맞서서 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제대로 강하게 내줄 박지원 전 원장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런 것이 맞아떨어진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고 박지원 전 원장으로서는 2016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을 지원하면서 민주당을 나갔고 중간에 국정원장 맡으면서 또 당원 가입을 못했고 이래서 한 6년 정도 민주당 당적을 못 갖고 있었던 이것이 정치 인생에서 최대의 어떤 오점이고 잘못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뭐 당원들에게 사과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복당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미 뭐 몇 개월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반대한 이유도 그거죠. 2016년 그 사태,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좀 비판적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당을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건데 현재 그렇게 그보다는 이 상황이 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상황 리스크에 맞서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맞서야 하는 이것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입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연결된 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바꿨는데요. 당원을 70%만 반영하던 거에서 100%로 완전히 확대하는 그런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를 정하는데 민심은 배제하고 당심 100%로 뽑겠다 이겁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다음 당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쪽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당원 7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건데요. 이와 함께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유권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보의 자격,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일은 상임전국위원회를 23일에는 전국위를 잇따라 소집을 해서 이번 주 안에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3월 초 전당대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이제 국힘 지지자라든지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그 여론조사는요, 가령 이제 대선에서 후보들을 뽑는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당내 예비 경선에서 그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그럴 때 쓰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꾸겠다는 여론조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을 뽑는 그것에서 여론조사 부분은 빼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그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싸고서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당이 민심과 괴리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윤계 핵심인 유승민 전 의원은요, 지난 16일 SNS를 통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으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원 100% 투표를 원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온 뒤였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서 룰 개정을 두고 당이 또다시 분열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 무척 걱정이라면서 소모적 논란만 유발하는 소음 정치는 민심, 당심 그 무엇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룰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은 역선택 방지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당원 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룰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 후보군으로 꼽히는 권성동, 김기현 의원은 비대위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윤계 당권 주자 중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승민 전 의원 측인데요. 이거는 이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라서 지금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쟁자를 크게 따돌리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사가 15일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27%로 1위였습니다. 지금 27% 1위로 나온 결과는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층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이렇게 한정돼서 할 때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양상은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이 13%, 나경원 전 의원이 11%, 유승민 전 의원이 10%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이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도부의 결정이 유승민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비윤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당원 투표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일반 여론보다는 이제 윤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아니면 당심, 즉 당원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당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대의원들을 지구당 협의회장,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라든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의 당원 투표에서 지고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격차를 내 역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3.5%포인트 졌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표가 나 전 의원을 30%포인트 이상 격차를 내 이기면서 전체 득표에서 6%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당원 투표 100%라는 지도부 결정이 내려지자 유승민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웅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1대 총선 참패 뒤 소속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과 함께 2024년 4월에 또 이럴 건가요? 라고 따지면서요. 그때 가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읍소한들 한 번 배신당한 국민이 돌아올까라며 환대는 물에 새기지만 천대는 이 돌에 새긴다. 국민을 버리고 권력에 영합한 오늘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5일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같은 룰 변경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시점에서 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저 하나 죽이겠다고 룰을 7대3 하던 거를 그거 우리 한 20년 가까이 하던 룰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한 20년 가까이 그 룰에 따라 가지고 선출된 지도부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게 전부 그럼 잘못된 거냐. 뭐 사실 저를 겨냥한 건데 제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총선 필패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7대3이다, 9대1이다, 10대 0이다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비대위 사람들은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박정환 수석 대변인은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이 비윤계 대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100만 당원 시대에 당대표를 뽑는 권한을 당원들에게 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고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논의한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서 소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당심을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당 룰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총선에서 필패할 거다. 결국 이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위가 룰을 손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논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죠. 이게 뭐 원칙적으로 보면 당의 대표를 뽑으니까 당원들이 뽑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정당 정치가 국민들 속에 깊게 뿌리내린 이 속에서 당원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나 이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원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세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당대표가 결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민심의 흐름과 괴리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당원 외에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을 뭐 많은 경우는 50%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지금 100% 당원만으로 당대표를 뽑는다? 이것은 글쎄요.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민심을 반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여건이 이렇게 가는가? 결국 저는 당대표의 문제보다도 2024년 총선에서의 공천의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 당대표를 이른바 친윤계로서는 네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놔야 그 이후에 2024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네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주고 국회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를 좀 힘있게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이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과거 우리 정치사를 통해서 볼 때 네 사람을 많이 집어넣어서 공천을 주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시도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죠. 실제로 대통령이 이제 인기가 있고 지지도만 높다면은 뭐 그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예, 뭐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여권으로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좀 미래와 관련해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좀 있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지금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뭐 지금 100만 당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이라는 거는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심 100%를 했을 때 결국 영남의 어떤 표심, 당심이 결국 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부의 어떤 향배를 갖다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이제 지역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도 뭐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당원 숫자 자체가 영남 당원들이 굉장히 많고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이제 2030 젊은 당원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당원 판도 자체를 바꿀 정도까지는 못 됐거든요.
역시 당원의 기본 주류는 과거부터 쭉 현재 국민의힘 계열을 지지해 왔던 영남 중심의 당원들이 주류이고 또 결집도가 그만큼 또 강합니다. 그래서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영남 어떤 당원들의 힘이 더 커질 것이다. 그건 영남이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영남과 관련된 그런 당원들의 영향력이 계속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당대표 선거전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좀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북극 한파 언제까지? 일주일째 아주 매서운 한파 때문에 지금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일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출근길도 매우 힘들었는데요. 오늘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고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 지역의 냉기를 묶어두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영하 40도가 넘는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한파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효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계량기 동파 신고가 49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상수도 본부는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량기가 어는 것을 막으려면 수도 계량기함 내부에 헌 옷이나 수건을 넣고 외출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놔서 수돗물을 흘러내리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그리고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한파에 또 폭설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네, 호남 지역에는 이틀 동안 최대 35cm의 눈폭탄이 쏟아진 데 이어서 오늘도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제주 역시 대설경보가 발효되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어제 저녁까지 항공편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되면서 발이 묶인 관광객들로 혼잡을 빚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정된 비행기를 기다리다 결국 그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호텔을 잡아서 하룻밤을 묵고 다행히 오늘 오전 7시 이후부터는요.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와 전주에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밤새 제설 작업을 했지만 예상보다 눈이 많이 내린 데다가 새벽 시간에 폭설이 집중돼서 한계가 있었다는 게 광주시와 전주시 측의 설명입니다. 폭설이 내린 광주광역시는 등교 시간 1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공무원 출근 시간도 1시간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파는요. 특히 이제 눈과 함께 찾아와서 더 혹독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파와 폭설이 함께 붙어서 찾아온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쌓이면 햇빛을 반사해서 지면이 데워지는 걸 방해하는데요. 지면 온도가 낮으면 눈이 녹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적설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그 눈이 녹으면 주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눈이 쌓였던 곳은 기온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폭설이 내리면 한파가 오고 한파가 오면 또 다시 폭설로 이어지면서 지난주 같은 북극 한파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일주일째 지금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날씨가 풀릴까요? 네, 이번 한파는 화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요. 낮부터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중반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서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시고 방한용품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탑승객 전원 하차.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수도권에서 오늘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이용하신 분들 월요일부터 지각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8시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탑승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청역에서 1호선에 탑승한 전장년은 서울역을 지나 남영역에서부터 같은 열차의 하차와 승차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코레일 측이 용산역에서 시위대를 제외한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고 해당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출근길 용산역 하행선 운행이 55분가량 지연됐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같은 한파 속에 출근길 승객 전원을 내리도록 했다. 결국 시민 불편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조치까지 한 겁니까?
네, 전장현 관계자들은 1호선 용산역에 하차했다가 다시 열차를 타는 과정에서 휠체어 발판이 없어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열차 문을 막고는 발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무슨 죄냐, 그만해라라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열차 지연에도 오늘은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장현 측이 그동안은 이제 시위를 미리 어디에서 하겠다, 몇 시에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울 지하철공사 같은 데서 문자 메시지로 오늘은 이런 시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였는데 그런데 오늘 전장현 측 시위는요 예고가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장현 측이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에 대응해서 시위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시위는 시작 약 8분 전에야 전장현 SNS를 통해 장소와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은 전장현 측이 SNS 등을 통해서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했고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전장현의 시위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지연이 심해질 경우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혔고 14일 삼각지역에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현 측은 이제 서울시가 무정차 통과 조치도 하지 못하게 어느 역에서 언제 시위를 할 건지 이제 미리 알리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이런 방식이면 그러면 무정차 통과 대응하기 어려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무정차 통과는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장현 측이 이처럼 게릴라식 시위로 전환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수도권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이 장애인 연대가 전장현 시위를 막아선 바 있어서 이런 반대 시위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이건 앞서 말씀드린 전장현하고는 이제 또 다른 장애인 단체인데요. 이 연대에 맞불 시위가 있었던 게 지난 15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측은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울 뿐이라며 앞으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해가며 전장현의 불법 시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대 김민수 대표는 전국의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이 넘는데 그 0.1%도 안 되는 전장현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100여 명 규모로 전장현 시위 때 현장에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2차전 간다. 노소영 관장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얼마 전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식입니다. 앞서 1심은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1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 관장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세계 이혼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노 관장이 이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SK 주식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하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 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전에 물려받은 재산으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유 재산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결국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 남편인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이고 따라서 그 재산의 형성에 부인인 노소영 관장이 전혀 기여를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이제 그동안 내조를 해왔고 또 그
주식 자체가 결혼 생활 동안 산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 권리가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노 관장 측 소송 대리인은 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1심 판결에서 나온 그 금액만으로도 사실 역대 이혼 소송 가운데서 가장 큰 금액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평가를 했지만 결국 노 관장은 그 부분을 수긍하지 않은 거고요. 노 관장이 이렇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이혼 소송 장기화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죠. 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이 최소 1조 원을 넘으면서 SK 계열사들의 주식 지분과 관련된 기여도 또 부부가 재산 증식에 미친 영향 등을 2심 재판부가 또다시 원점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오랜 사랑이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 같아 고통스럽지만 결국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이 최태원 회장을 의미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앞서 기자 보도 중에서 재산 분할 금액이 최소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소영 관장 측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 대상 금액입니다. 재산 분할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